반갑습니다. 태백산직입니다. 한눈에 보는 세계 철학사 서양 근대 철학입니다. 호은 교수님 작품입니다. 근대 철학에 넣어서 인간이 주연으로 무대 위에 다시 등장하다는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배경음악은 폴모리 악단의 러브 이즈 블루입니다. 인간이 주연으로 무대 위에 다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기나긴 중세 기독교의 시대가 끝나자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런 혁명적인 전환의 계기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잔인한 침략 전쟁으로 꼽히는 십자군 전쟁. 당시 전쟁에 참가한 기사들이 가슴과 어깨에 십자가 표시를 했기 때문에 십자군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군 전쟁은 이슬람 세력이 확대됨에 따라서 셀주크 투르크족의 손에 넘어간 성지를 되찾고자 예루살렘을 되찾고자 벌인 전쟁입니다. 신의 이름으로 12세기 말부터 13세기까지 총 8회에 걸친 침략 전쟁은 결국 참패로 끝납니다. 교황과 교회의 권위가 뿌리채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잠에 빠져있던 인간의 이성이 기지개를 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르네상스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보통 르네상스를 우리말로 문의 부흥 운동이라고 옮기는데 원래는 프랑스어로 다시 르, 태어남, 랭상스라는 뜻입니다. 인간 중심의 그리스 로마 문화를 되살리자는 인문주의 운동입니다. 휴머니즘 운동이죠. 다시 말해 모든 것을 신 중심으로 생각하던 틀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자는 운동입니다. 이 시대는 또한 발견과 개혁의 시대였습니다. 1487년 바르톨로메우 디아스는 인도로 가기 위해 최초로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향해 하고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합니다. 1530년에는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은 지구가 평평하다는 당시의 신념을 완전히 뒤엎었던 것입니다. 1530년 코페르니쿠스의 증명 또한 신의 세계가 허물어지는 혁명적 변화의 다름 아닙니다. 그래서 놀라운 발상의 전환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부르죠. 르네상스 시대의 인간의 발견은 특히 예술 작품에서 두드러졌습니다. 당대의 대표적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는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사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면 종교 개혁을 들 수 있습니다. 오래된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라는 말처럼 중세 교회가 타락하자 종교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십자군 전쟁에서 패하지만 가톨릭 교회는 여전히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종교 재판을 열어 반대 세력을 무자비하게 탄압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한 나라의 황제를 갈아치울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힘을 가진 가톨릭 교회의 부패는 날로 심각해지고 권력 남용의 폐해 역시 극심해졌습니다. 부패가 커질수록 이에 대한 분노와 개혁의 목소리도 커지는 법입니다. 마침내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수도사 루터가 1483년에서 1546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 95개 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 개혁의 막이 오르게 됩니다. 그 이후 100년이 넘도록 전 유럽은 피비린내 나는 살육의 전쟁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루터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지난 1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가톨릭 교회가 제멋대로 해석하고 훼손한 복음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복음의 재발견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을 강조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루터는 성경을 샅샅이 뒤져보았으나 교황이 누리는 권력과 교회의 행태를 정당화하는 근거를 찾지 못합니다. 루터는 순례 여행을 떠난다거나 형식에 사로잡힌 종교의식에 집착하는 것보다 일상에서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신에 대한 진짜 봉사라는 것이죠. 종교 개혁이 일으킨 변화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일반인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점입니다. 그 이전에는 라틴어 성경을 지식층만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경이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면서 보통 사람들도 쉽게 읽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하던 이전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성경 번역은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징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루터의 종교 개혁은 가톨릭 교회로부터 분리된 프로테스탄트 저항 항의라는 개신교 교회를 낳습니다. 그리고 16세기에 시작된 종교 개혁은 신구 교도로 나뉘어 전 유럽이 피터지게 싸운 30년 전쟁 1618년부터 1648년으로 이어집니다. 30년 전쟁은 독일을 전쟁터로 삼아 유럽 전역을 혼란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종지부를 찍은 웨스트팔렌 조약으로 마침내 독일은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의 개신교 교회 그리고 16세기 시작되었던 종교개혁 30년 전쟁 웨스트팔렌 조약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으로부터 벗어난 철학자들 난제에 빠졌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흔히 중세를 우리는 암흑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근대는 빛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스 철학이 인간의 이성을 신화의 세계에서 빼온 것처럼 과학기술이 종교와 전령의 세계로부터 인간의 이성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신중심의 중세 질서는 과학자들에 의해 무너집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갈릴레이는 이성의 힘으로 신이 독점하고 있던 자연법칙을 알아낼 수 있다며 종교의 권위를 뒤흔듭니다. 갈릴레이는 만원경을 이용해서 코페르니쿠스의 새로운 우주를 실증합니다. 케플러,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등에 의해 보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까지 깨지자 자연과 우주는 수학적인 조화와 질서에 따라 움직인다는 혁명적인 의식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세 천년 동안 자연과 우주는 신에 의한 조화와 질서 속에서 움직인다.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돈다고 믿어왔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지구가 태양을 돈다. 모든 것의 중심은 인간이다. 라는 생각으로 뒤바뀌었던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정신적 혼란이 얼마나 대단했을지는 두말을 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자 철학자들은 모든 것을 회의, 도뷰, DOUBT 인식이나 지식에 대한 어떤 결정적 근거가 없어서 그 확실성을 의심하는 정신상태 회의, 의심하게 됩니다. 영국에서는 프랜시스 베이컨이 낱낱의 경험을 통해 어떤 결론이나 법칙을 이끌어내는 기납법을 도입함으로써 관찰과 실험을 중시하는 근대 과학을 탄생시킵니다. 베이컨의 기납법. 경험을 어떤 결론이나 법칙을 이끌어내는 기납법. 사람들은 이런 과학적 지식이 인류를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습니다. 중세의 관념을 처음으로 깨뜨리는 과학자들의 업적이 인간의 이성을 일깨우는 밝은 빛이 되어 지적 운동으로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6세기, 18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계몽주의 운동입니다. 계몽은 지식 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은 사람을 가르쳐서 깨우친다는 뜻입니다. 계몽은 지식 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깨우친다는 것입니다. 즉 무지몽매한 시민을 개발해 각자가 스스로 판단 아래 능력을 발휘하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몽주의 핵심은 이성이며 이 이성의 힘에 의해서 인간은 우주를 이해하고 상황을 개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성의 계몽을 통해 인간 생활의 진보와 개선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계몽주의는 17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시작됩니다. 곧이어 18세기 중엽에 프랑스에서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얼마 뒤에 독일에서 특징적인 발전을 이룹니다. 먼저 영국에서는 최초의 시민혁명인 청교도혁명 1640년에서 1660년 청교도혁명으로 찰스 1세가 참수행에 청해주고 국왕 찰스 1세가 참수행에 청해주고 1688년 명예혁명으로 의회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당연시되던 왕권 통치나 왕권은 신으로부터 주어지므로 인민은 저항권이 없으며 왕에게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왕권 신수설이 무너지게 됩니다. 왕권 신수설의 붕괴와 시민계급의 성장으로 국가 권력과 개인의 자유, 권익관계를 설명할 새로운 이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사회계약론입니다. 영국은 여러 차례의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혁명의 원칙 내지는 원리를 확인하고 천명하는 방식으로 계몽주의가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청교도혁명, 명예혁명을 거치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경험을 중시하는 전통은 단지 정치뿐 아니라 철학이나 과학에도 나타나게 되어 로코라, 베이컨 같은 경험을 중시하는 철학자들을 배출합니다. 영국은 17세기 경험론의 종중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경험론의 종중국 17세기. 이에 비해 대륙국가 프랑스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시민혁명을 위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영국의 영향을 받은 선각자들이 민중을 계몽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치나 사회 문제를 비판하고 맞서 싸우는데 매우 철저했죠. 당시는 태양왕 루이 14세 1643년에서 1715년 집권하고 있었는데 짐은 곧 국가라는 그의 말처럼 이때가 절대 왕정의 전성기였습니다. 루이 14세 짐은 곧 국가. 그는 귀족을 포함한 모든 국민을 하나의 국가 체제로 통합하고 그 위에 군림하려 합니다. 그러자 이에 대한 반발이 생겨나고 계몽주의자들은 절대 군주와 그릇된 전통 권위에 맞서 싸웁니다. 이들은 이성을 토대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는 데카르트를 선두로 하는 이성 중심의 합리론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독일도 한번 보겠습니다. 독일은 또 양상이 다릅니다. 독일은 절대주의 국가가 정책적으로 계몽주의를 수입해 보급 발전시켰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와 달리 독일의 계몽주의는 근대화를 지향하는 국가의 이념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이는 독일 시민계급의 성장이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위트로부터의 계몽주의, 즉 구체제를 무너뜨리는 무기로서의 계몽주의가 뿌리 내릴 토대가 없었던 것입니다. 국가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 근대화 추진에 따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계몽주의를 수입하면서 정치 비판을 허용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계몽주의에서는 종교나 도덕 비판은 몰라도 정치 철학이나 사회 비판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독일 계몽주의 활로는 무엇이었을까요? 사회 번역보다 인간성 변혁에 힘을 쏟은 것입니다. 그래서 헤겔, 칸트 대표되는 관념론이 등장하였습니다. 관념론은 사유하는 정신과 실제 대상의 관계에서 정신이 실제보다 더
근원적이며 인식할 때의 대상도 실제적이라기보다 관념적이라고 말합니다. 독일 철학의 특징은 형이상학적인 색채를 띠고 있으며 초감성적이고 이념적인 존재, 영원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입니다. 대체적으로 유물론이란 경험론적 경향에 반대하며 모든 현실의 배후에는 어떤 정신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독일 관념론이란 말은 존재론적, 인신론적 측면에서 독일 철학을 볼 때 쓰는 말이며 윤리관, 역사관 같은 가치론적 측면에서 독일 이상주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나 꺼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에서 나온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을 흔히 근대 철학의 세 가지 분과라고 부릅니다. 근대 철학,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신으로부터 벗어난 인간과 근대 과학의 탄생 과정에서 철학은 막중한 임무를 떠맡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이 대답하던 인간의 근본 문제들에 대해서 철학이 대답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입니다. 중세는 나라는 존재는 누구인지, 세계는 어떻게 존재하는지, 존재론에 대해 신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 무엇이 진리인지,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는지 문제, 인식은 신의 보증을 섭니다. 나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문제, 가치론도 신의 말씀에 따라 살면 됩니다. 어떻게 존재하는지 존재론은 신이 설명해주고, 무엇이 진리인지,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는지 인식론, 신의 보증을 쓰고, 나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의 문제, 가치론도 신의 말씀에 따라 살면 된다는 것이 근대 철학입니다. 그런데 신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근대에 대해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중세 철학의 세 가지 존재,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은 중세 철학입니다. 우선 신의 피조물이던 인간이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새롭게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과연 인간은 진리를 인식할 능력이 있는지 따져봐야 하고, 또 있다면 그 진리를 누가 무엇으로 확증해야 하는지에 대해 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 스스로 어떻게 살 것인지 그 기준점을 세워야 했던 것입니다. 특히 인식론의 문제는 매우 시급한 해결 과제였습니다. 만약 인간에게 진리를 인식할 능력이 없다면 신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시도는 너무나도 무모한 행동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근대 철학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너도나도 뛰어듭니다. 이때 철학자들이 기댄 것이 바로 과학인데, 과학은 스스로를 확인하고 보증할 수 없다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과학이 과학적이라는 것을 누가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철학자들은 스스로 과학자임을 자처하며 모든 지식은 과학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주체와 객체, 대상 사이에 진리를 판단해줄 제3자, 중세에는 신이 없으며 양자의 일치를 보증할 수 없다는 난관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신으로부터 독립하려던 근대 철학이 결국 신을 자신의 이론 안에 끌어들입니다.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카르트도, 근대 철학의 완성자라 불리는 헤겔도 일종의 신을 끌어들입니다. 아무튼 앞으로 살펴볼 철학자들의 강조점은 위 세 가지 분과 가운데 하나, 둘 혹은 모두가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철학자가 세 분과 중 어느 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항상 염두에 두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가지란 여기서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새로운 진리 탐구 방식을 찾다. 근대에는 자연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과학의 발달은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바꾸어 놓습니다. 형이상학적이고
신학적인 사고방식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바뀝니다. 사고방식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납법과 연역법, 중요한 개념이죠. 기납이란 말은 이끌려 가다는 뜻입니다. 경험적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여러가지 사례들의 공통점을 추출함으로써 어떤 일반적인 원리를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기납법.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장에 가면은 둥근 수박을 볼 수 있습니다. 예외 없이 모두 동그랗습니다. 그러면은 수박이 둥글다라는 일반화가 가능하겠죠. A라는 사람이 죽고 B도 죽고 C, D, E 그러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일반적 원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백화점에 가보니 네모난 수박이 보입니다. 실제로 자라난 수박에 틀을 씌워 만들기도 하죠. 호박, 오이도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면 앞의 일반화는 잘못된 결론이 됩니다. 이것이 기납법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연역법. 연역법은 이미 확인된 어떤 자명한 원리로부터 개별 사물의 이치를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기납법과 순서가 뒤바뀌죠. 흔히 3단론법의 요기가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3단론법.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대전제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없는 한 연역법은 치명적으로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기납법은 경험을 중시하고 연역법은 이성을 중시합니다. 여기서 근대 철학의 두 줄긴 경험론과 합리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섬나라 영국은 경험을 중시하는 경험론을,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대륙은 이성을 중시하는 합리론을 발전시킵니다. 흔히 저 사람 참 합리적이야 라는 말을 합니다. 분별 있고 지각 있는 사람, 이성이나 추론의 근거에서 이치에 맞는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지만은 합리적이란 이런 의미로 쓰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전이 아닙니다. 합리적, 내디셔널. 15세기에서 16세기에 이르러서입니다. 사실 이성을 강조하는 전통은 예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계속됩니다. 교부 철학과 스콜라 철학에서도 이성과 신앙의 조화 문제가 그 중심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이성과 근대의 이성은 그 뜻이 좀 다릅니다. 근대 철학자들은 진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선험적, 라틴어로 못에 앞선다는 뜻이 이성의 힘을 강조합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선험적이란 경험보다 앞서 존재하는 인간 사고의 기본 구조, 즉 독립적인 인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경험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달라지거나 변화하지 않습니다. 데카르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있을까요? 이를테면 수학이나 기하학이 그렇습니다. 수학에서 공례는 별도의 증명 없이 자명한 진리로 인정되므로 다른 명제를 증명하는데 전제가 됩니다. 17세기와 18세기 초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같은 철학자들은 진리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 선험적인 이성의 힘을 강조합니다. 이에 비해 스콜라 철학의 이성은 선험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 대한 표현과 해석입니다. 종교의 초자연적인 계시가 이성을 설명 가능할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종교적 진리를 고도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조직화하기 때문에 스콜라 철학을 합리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17세기만 하더라도 합리주의는 반종교적이거나 비종교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근대 철학에서 자연과학을 하나의 근본적이면서도 선험적인 학문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그 뜻이 변합니다. 근대의 이성을 합리론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이렇게 17세기 대륙 철학이 합리성을
강조하고 수학, 기하학을 배경으로 한 연역법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데카르트는 합리론을 대표하는 인물이며 스피노자, 라이프니츠가 그 뒤를 계승합니다. 경험론을 대표하는 철학자로는 영국의 베이컨을 비롯 홉스, 로크, 휴me 등이 있습니다. 경험론에 대해서 철학자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근대 철학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각 대표되는 철학자분들은 파트별로 나누어서 각각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산지교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